저는 자유, 희망, 가족,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면서 어,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아메이를 통해서 많은 보상을 받고 또 많은 희망을 얻었던 시간을 여러분들 앞에 풀어갈까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되게 행동적인, 활동적인 면도 있었고, 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지금 추진력도 있는 데다가 좀 약간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외형적으로도 키나 뭐 등치나 이렇게 크지도 않고 등치도 있지도 않은데 친구들을 보면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다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이게 어디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나서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어디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이렇게 학창 시절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맞으면서 제가 좀 꿈이 있었는데 조금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교 때 이제 조경과를 다녔는데 그 조경과를 다니면서 이제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저 20대 때는 좀 기술직이 조금 잘 나갔어요. 그리고 작은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제가 30대기 전에는 내가 이 기술을 익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기술을 익혔고 또 제 성격이 일을 보면은 일을 찾아서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일이 기술 같은 습득력도 좀 빨랐고 그래서 제 꿈은 이제 30 되기 전에 작은 사업체를 어, 차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되게 20대이면서도 되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천원과 함께 찾아온 만남, 누구를 제가 만났을까요? 퀴즈 나갑니다. 김옥수 리더님이요. 어, 이거 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맞았습니다. 제가 19살에 친구를 통해서 우리 김옥수 리더를 만나는데 왜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김옥수 리더 19살 만났을 때 이 여자가 1,000원을 갖고 온 여자라 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저는 아내를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해가지고 왜 다들 첫눈에 반한 사람들 보면 얘기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후광이 비쳤다느니 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 많이 하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얼굴형이 얼굴이 둥수름하고 하는 얼굴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김옥수 리더 어디 가도 미모는 빠지지 않는데 진짜 그때는 19살 때 제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되게 아름답고 이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내는 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아내하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아내와 한 7년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 친구들처럼 하루가 멀다고 매일 만난다든가 카톡이나 뭐 인터넷 같은 게 없어서 서로 이렇게 연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저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 집에 이렇게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때가 아니어서 제가 좀 많이 아내한테 이렇게 많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10통을 보내면 우리 김옥순 리더는 한두 통 보냈을까? 그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편지를 통해서 제 마음을 전했고요. 우리 김옥순 리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대는 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만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또 신뢰가 있었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면 뭐 서운한 거나 막 그런 거 갖고 싸우기 싫어서 우리들만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싸워본 적이 없고 그냥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7년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저희 20대 같은 경우는 여자가 나이 중반을 넘어가면 결혼 전정기라고 그래가지고 좀 결혼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옥순 리더가 25, 6 되니까 좀 결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우리 처갓집에서 얘기 나왔고 또 또 7년 연애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나 우리 김옥순 리더 집에 친척들은 모르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왜 때가 되는데 결혼을 안 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하는 지 이제 1, 2년밖에 안 됐었는데 결혼 자금도 모아놓지도 않았는데 이제 약간 처가집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결혼을 서두르는 게 또 있었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30 이전에 사업체를 차려서 하겠다라는 그 자부심도 있었고 또 우리 김복수도 뭐 내가 좀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 사는데 뭐 지장 있겠어라는 마음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김복수 리더하고 같이 산다는 거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또 많은 리더 지인들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신혼초에는 기회 살아온 환경 때문에 뭐 죽이니 살리니 막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7년 연애 때 그 다져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혼 초에는 그렇게 다투거나 그렇지 않고 되게 아웅다웅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옥수 리더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실혼 때 좀 좋았지 그랬더니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큰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애를 낳고 막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그런 걸 딱히 모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혼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도 이제 30 전에 이제 사업체를 하겠다는 그 포부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도 이렇게 남아서 일을 이렇게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날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로 찾아온 악몽 같은 첫 번째 저의 변수의 삶은 되게 끔찍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그 눈뜬 것은 중환자실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고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났는지. 근데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머리에는 뭐가 무거운 게 달려 있었고 팔과 다리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 알고 봤더니 거기가 중환자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날 무슨 급한 환자가 있었는지 간호사들하고 막 의사들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데 뭔지도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소리는 지르고 해서 되게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만들 때까지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일반 병실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일반 병실을 옮겼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병문을 못 왔던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병문안이 왔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수술하면 좋아질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못 걸은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100% 저는 이렇게 회복을 할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고 또 집 식구들이나 의사들이나 그 누가도 뭐 제가 뭐 앞으로 걷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당연히 수술하게 되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줘 가면서 보냈습니다.
그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이 돼서 수술을 이제 장시간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라진 거라고는 팔을 조금 쓸 수 있었을 뿐 다리에 감각이 없던가 또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았고 몸이 되게 전과 이렇게 별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이렇게 크게 다른 게 없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왜 사람인데 의심을 안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집이 일부러 무서워서 이게 너 장애인이다라는 거를 들을까 봐 겁이 나서 물어보지도 몰랐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제 회복하는 단계라고 저는 혼자 회복하는 거다. 회복하면 나을 거다라는 혼자서 계속 시크릿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회진을 돌면서 어,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데 어, 앞으로 이제 저한테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음, 신규 형님 앞으로 지내시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되고 뭐 몇 분마다 이렇게 6% 자세를 옮겨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의사가 주의사항을 통해서 내가 못 걷는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말을 맞고 저 못 걷는다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놀란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저한테 말했을 거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생각하고 이제 저한테 주의사항을 얘기했던 건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 그렇다고 저가 그랬다고 뭐 이따 저따 말도 없이 본인도 이제 갑자기 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말도 없이 그냥 간호사와 허벅지업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우려했던 내가 혹시 아닐 거야 아닐 거라 했던 그게 이제 현실로 닥치니까 제가 태어나면서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다치고 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누구 앞에서 소리내서 우는 적은 그때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으로 어, 소리내면서 울면서 저는 내가 장애인이 돼서 앞으로 못 걷는다는 그런 아픔보다 나를 믿고 결혼해준 우리 옥수 어떡하지? 아, 감정이 뭐게 또 되네. 우리 저 태어난 우리 딸 우리 3살밖에 안 된 저 우리 하은이 어떡하지? 저 임신하고 있는 저 아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으로만 계속 울었어요. 앞으로 내가 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살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울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뭐 의미 없는 병원 생활을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장애인이라는 멍에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고 나서 준비 없이 찾아온 변수의 삶은 정말 지독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혼도 뭐 시간상 이제 1, 2년 동안밖에 안 된 준비 없이 결혼도 했었고 또 실은 3년 차이다 보니까 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었고 또 제가 비록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몸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뭐 우리 딸 3살 아이보다도 더 손이 많이 가는 몸이 됐었고 우리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한 8, 9개월 정도 됐을 때라 어, 뭐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준비되어 있는 뭐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경제적인 도움도 최소한의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둘째를 낳고 이렇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뭐 절망하고 뭐 낙담하고 삶의 의미를 잃고 그런 모습을 아내한테 보여주는 것조차 너무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되게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고, 아내 또한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땀만 먹지 않냐고 우리 아이 두 아이와 저를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제 돈 받는 것도 죄송하고, 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조금 커서 이제 어린이집을 좀 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저는 재활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받을 경제적 여건이 없어서 저는 지금도 병원 침대를 쓰고 있는데 그 침대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재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재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렇게 맡겨놓고 이제 취직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할 때쯤에 제가 머리가 길고 그러면 이발소나 이렇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미용실에 알고 있는 지인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좀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날도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머리를 이제 깎게 되는데, 그 원장님이 제 머리를 해주면서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미용실을 한번 알아보면 어떠냐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랑이 이렇게 케어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해주고 그 원장님은 떠나시고, 그리고 나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가 어 아내가 미용실 하게 된 동기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저를 케어할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아이들 어린이집을 알아봐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내가 이제 미용 학원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정말 짧은 기간에 한 2, 3개월로 생각을 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 안에 아내가 이제 자격증을 필기 시기를 붙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을 딴다 그래서 미용실을 다 오픈해서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 이제 미용실에 보조일로 가가지고 이제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받아가면서 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수입을 받아가면서 이제 기술을 받게 되는데, 아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을 배운다는 이유로 월급이 없었어요. 보조일을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했는데 30만 원인가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그래도 일단은 미용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미용실을 미용 보조일을 시작을 했고, 또 미용 보조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내의 일은 몇십 배가 더 힘든 거죠, 몸이. 미용 일을 보조일을 하고 돌아오면, 퇴근해서 들어오면 집안 아이들이 어지러는 집안을 청소해야 됐고, 또 집안 또 일을 또 해야 됐고, 또 아이들을 좀 놀아주다가 아이들도 재워놓고 나서 또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다리를 굵을까 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리 운동을 또 해줘야 했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막 퇴원할 때쯤에는 좁쌀만한 그 욕창이 있었어요. 근데 욕창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고 욕창이 이렇게 무서운지를 몰랐는데, 어 그분들 거기 병원에 있는 분들이
저 같은 게 지체장애 있는 분들은 욕창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상처가 이제 좁쌀만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퇴원해도 뭐 금방 치료 낫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하고 했었는데 낳기는커녕 그게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창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미용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항상 마지막으로 제 욕창 치료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욕창에 이렇게 나오는 그 진물 같은 게 이제 시트에 묻으면 그걸 매일같이 삶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심는 가족에서도 아내는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아이들과 저하고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되게 체구는 조그맣고 키도 조그맣고 이렇게 되게 왜소하지만 그 어머니 그 아내 그 감당하는 게 너무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막연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되게 무거운 얼굴로 들어와서는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재워놓고 어,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제가 혹시나 들을까 봐 입을 틀어 막으면서 우는 소리가 제 침상의 머리 맡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위로해주고 미안하다고 해주고 싶은데 거기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냥 온전하게 그 침상에서 그 아내 우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한참을 아내가 이렇게 울고 또 제 방으로 오면서 제가 혹시나 저기 할까봐 그 얼굴을 씻고 얼굴은 눈은 퉁퉁 부은 얼굴로 들어와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저한테 한 천마디가 있어요. 지금 그 천마디 한 지가 거의 3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아직까지 박혀서 아직도 그 말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엉엉 울고 온 아내가 첫마디가 살아줘서 고맙다고 뭐가 고마운지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아내를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그냥 안아주기만 했는데 그렇게 아내가 보제를 어, 몇 년을 이렇게 해가면서 미용실을 저는 지금 말은 몇 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아내한테 미안한 게 그 몇 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게 아내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미용실을 오픈하게 됩니다. 미용실 오픈하게 되면 이 백합명실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백합명실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했던 우리 파트너 사님도 계시고 또 이곳에 와서 저희를 후원했던 우리 누장미 스퍼님도 계시지만 우리 김옥순 리더가 여기서 이제 보조 일을 저기 다른 데서 보조 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1, 2년 정도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백감 미용실에서 어, 원장님한테 이제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감 미용실 그대로 하면서 하게 됐고요. 비록 백합 미용실은 해서 미용실 오픈했는데 달라지는 건 별로 없었어요. 김옥순 리더가 뭐 미용 보조 일을 할 때나 뭐 백감명실에서 오픈해서 원장으로 있던 어, 김옥수 리더가 감당해야 할 거는 똑같았어요. 단지
미용실을 오픈하면서 경제적인 거는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내가 좀 감당해야 할 일은 똑같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이제 미용실 오픈하면서 저한테 이제 자주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뭐 전화를 해서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전화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세상 얘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많이 하는데 그 아내하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 전화기에서 넘어오는 소리가 그 피곤하고 지친 그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가 또 혼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씩 있다 보니까 되게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 딱히 무슨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언제부턴가 누가 온대요. 누가 오는데 머리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손님 있으면은 책 보고 손님 없으면은 혼자 막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여기 하다가 그냥 가신대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언제부터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오는데 말을 안 하니까 와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려고 오는 줄 알고 또 아내가 누가 오면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해서 오게 되면 좀 나한테 전화를 해라.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알았다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전화가 하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왔는데 근데 왜 전화 안 했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배울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되게 심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유정민 스포너님이 희망을 가지고 저에게 두 번째 변세 3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메이가 찾아왔는데 우리 저 유정민 스포너님이 지금이야 뭐 응? 뭐 호령하듯이 막 이렇게 막 하시지만 그때는 되게 낯을 많이 가리셔서 오로지 이제 101명씩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하면 얘기를 이제 오랜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집안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로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끝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로 되게 고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를 몇주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느정미 스폰서 얘기했더니 느정미 스폰서님이 그러면 세탁세제랑 그 바디로션 써보라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세탁세제와 바디로션을 쓰면서 어, 아이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제를 썼을 뿐인데 어떻게 아토피가 괜찮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가려워하는 걸 현저히 줄어들면서 이렇게 음, 그 얘기를 이제 슈퍼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리더민 슈퍼님이 그러면 아메이에 누트리한테 식품이 있는데 누트리 키즈랑 몇 가지 저기 식품을 좀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저기 세탁 세제를 통해서 이렇게 좋아진 걸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뭐 별다른 큰 적이 없이 거부감 없이 그 식품을 사서 아이들 먹이고 나서 먹였는데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달도 안 돼서 그렇게 오래 병원을 다니고 고치고 하려고 했던 것을 세제와 씹 먹었을 뿐인데 한 2, 3개월 만에 깨끗하게 아이들이 아토피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아메이 제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라면서 첫 번째 저희 부부가 감동을 받았던 사례고요. 이제 아내가 주부숙진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저께 저 우리 김옥순이다가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그 샴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제품을 이렇게 많이 쓰다가 뭐 손도 되게 안 좋았을 수 있고, 또 제가 또 욕창으로 인해서 이렇게 와이프가 이제 김옥수 리더가 이 빨래를 매일같이 삶아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손이 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부 습득은 되게 고생도 했고, 정말 이 주부 습득 주려고 정말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낫지가 않고 계속 주부 습득을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제 슈퍼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끝에 이제 집사람의 손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되게 주부 습득 되게 고생 많으시겠네, 그러면서 뭘 추천해 주시냐면 디스 드랍스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저희들한테는, 아니 아토피는 빨래 세제 세탁 세제를 바꾸라 그러더니 주부 습기는 뭐 주방 세제를 바꾸래. 그러면서 저는 뭐 솔직히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는 좀 이해가 안 갔죠.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친환경적이고 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뭐 주부 습기는 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주방 세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쓰면서 주방 세제를 쓰기 시작한 지 뭐 보름이 지나가면서 아내가 주부 수준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아주 깨끗하게 낫는 걸 보고 되게 놀란 거. 이거 마약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 거 하고, 아내랑 저는 두 번째 이렇게 아메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욕창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욕창에 대해서 이미지 사진을 좀 첨부하려다가 조금 시각적으로 좀 되게 안 좋아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첨부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욕창으로 고생을 하면서 10년 넘게 이제 항생제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근데 항생제 약을 이렇게 10년 넘게 먹다 보니까 제 몸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손톱 발톱이 이제 부서지는 거죠. 퍼석퍼석해서 손톱을 깎으면 잘라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듯이 이렇게 손톱 발톱이 그랬고, 오랫동안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간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얼굴이 까맣고, 또 욕창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몸속에 있는 진물이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온몸이 이제 뼈에 가죽만 묻은 것처럼 그렇게 빼짝 마르고 지냈고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가 빈혈을 되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량이 약하다 많지 않다 보니까 먹는 양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그나마 먹는 것도 욕창으로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완전히 빈혈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을 때도 어지러워서 거의 한 10분, 20분을 되게 어지러워했고, 어, 차로 이동하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꿀 정도로 몸이 그렇게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아내가 김옥수 유정민 슈퍼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제 얘기를 했나 봅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뉴트리나이트를 한번 권해주셨습니다. 네, 유정민 슈퍼선생님, 저한테는 업라인 슈퍼선생님이죠. 지금 그분은 지금 사업을 안 하시는데, 그 슈퍼선생님하고 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건강 상담을 하면서 누티나이트를 이제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항생제를 먹으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바로 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먹으면서 몸이 안 좋다는 걸 내가 많이 느끼니까. 그렇게 이제 누티나이트 식품을 권유를 받으면서 이제 누티나이트 식품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티나이트 식품을 먹기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 몸에 노폐물이 나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연속 계속 너무 많은 양의 그 노폐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겁이 나서 이게 노폐물이라는지도 모르고 이제 뉴저민 스파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C품 먹고 나서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많은 노폐물이 뭐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항생제 약을 먹어서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노폐물이라는 게 이제 빠져나오는 거다. 어느 정도 드시다 보면 좋아질 거니까 믿고 한번 드셔보시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서 믿고 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먹다 보니까 거의 20일에서 거의 한 달째쯤 되니까 소변이 이제 맑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 몸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톱 발톱이 푸석푸석하던 손톱 발톱이 살아나고 그 얼굴이 까만잡잡했던 얼굴이 얼굴색이 이제 으로 변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빈혈로 고생했던 게 그 한 달 뉴트리언트 식품 먹으면서 그 빈혈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웠다가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어지럽지 않고 차로 이동할 때도 어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아메이 제품 진짜 대단하다. 이 뉴트리나이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대단하다면서 저희 부부가 세 번째로 되게 크게 감동받았던 제품입니다. 그렇게 뉴트리나이트 식품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욕창은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 가서 이제 항상 이렇게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수술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용창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뼈가 보일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상태여서 병원서 더 이상 미뤘다가는 좀 죽음에도 이를 수 있으니까 수술하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수술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체장애인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고질병이에요. 이 육창이. 그래서 수술을 해도 100% 재발을 된다는 것 때문에 없는 살림에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죽는다니까 이제 그때 선전 수술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내가 이제 미용실에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다가 어느 이제 분이 그 욕창으로 이제 수술해서 완치했다는 그 글을 보고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병원을 소개를 받습니다. 제가 어디 산다 그랬죠? 경기도 화성시에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병원이 저 전라도에 있는 조선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욕창 전문 병원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정보에 되게 저희가 취약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진료를 받으려고 누워 있는데 그 어떤 남자 의사가 딱 제 욕창 한 걸 보더니 이거 수술 못해. 이거 어려워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 병원에서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수술을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이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이제 내 생애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 의사가 막 쪼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욕창을 딱 보더니 이거 누가 이렇게 관리하셨길래 진짜 뭐 내일이라도 당장 수술할 수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 남자 의사가 수술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여자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저기 수술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가능하죠. 원래 상처가 워낙 심하니까 한 번에는 안 되고 한 세네 번 정도 나눠서 수술하긴 하는데 상태가 좀 깨끗하게 잘 관리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욕은 못했어도 제가 눈으로 할 수 있는 욕을 다 해가면서 그 남자 의사 선생님을 쳐다봤더니 시그먼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제가 태어날 때까지 그 사람 내 눈에 안 띄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주치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환자분은 상태가 좀 심해서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번 수술하고 두 번째 수술할 때까지 빠르면 한 달 반을 기다렸다 수술해야 되고 요즘 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3번 수술하니까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입원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게 어떻게 해? 입원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술할 준비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누트리언트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좋아진 걸 느꼈기 때문에 메가로 먹으려고 준비를 해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입원하자마자 식품을 메가로 먹기 시작을 하면서 또 아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상태가 좋아서 수술도 입원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잡힌 거 알고선 계속 이제 메가른 식품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날까지 식품을 먹고 원래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가 뭘 먹었냐면 지금 이스트비 그 씹어 먹는 이스트비 있죠. 그걸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왜 먹었냐면 그 링겔을 맞고 그러면 항생제 약을 많이 줘야 한다 그래서 그 감보하려고 막 진짜 엄청 먹고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음, 수술을 이제 받고 거의 장시간의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실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마취에 껴가지고 이제 있으니 껴놨을 때 그 얘기 하길래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뭐가 잘못되는 줄 알고. 선생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간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항생제를 맞았는데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이 닌겔 그 간수치 내긴 닌겔이 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돈도 벌고 좀 괜찮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는데 정말 저는 거기한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원실로 다시 이제 입원실로 돌아오면서 근데 두 번째 수술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식품을 또 메가를 또 먹기 시작을 했더니 거기 있는 같이 이제 병실에 있던 분들이 뭐 이렇게 먹느냐고 매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줬더니 자기네들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그러면서 저같이 메가는 아니었지만 몇 가지 이제 식품을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 강주에 있는 에이페에 가서 저기를 했습니다. 저기 사다가 줬는데 사다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의 그 플랜을 좀 들어서 기동량을 좀 들었는데 이 아메이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매장 없이 어느 곳에도 사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수술도 메가를 먹다 보니까 원래 한 달 반 정도 최소 빨라야 한 달 반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 회전을 돌다가 환자님은 되게 회복력이 빠르시네요 그러면서 거의 20일 만에 재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만에 수술을 하고 두 번째 수술하고 세 번째 수술을 받고 퇴원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퇴원할 때 그 지주인이 하는 말이 환자님처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심한데 빠르게 이렇게 회복해서 나가시는 환자분은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퇴원하게 됐는데 제가 3개월 동안 메가로 먹었던 식품도 먹어서 몸이 또 좋아졌죠. 또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라는 입원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내려왔는데 3개월 만에 퇴원했기 때문에 그 병원비도 많이 절약했었고 그리고 식품을 먹으면서 몸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진짜 이 암이 되게 대단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퇴원해서 올라와서 이 암의 사업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의 사업은 저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뭐 적극적으로는 아니어도 이렇게 나가서 좀 안마 알아보자. 우리 뭐 투잡이라기보단 아이들 학원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개해서 누가 더 욕먹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메가를 먹다 보니까 또 돌아오는 캐시백이 또 쏠쏠했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아이들 학원비 정도는 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미용실을 끝나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문을 닫고 교육장을 가거나 홈미팅에 다녀오게 되면 아내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12시간, 10시간, 12시간 일을 하고 또 교육장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는 전 희망을 본 거죠. 전 미용실 안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편한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비전은 이제 아내는 본 거고, 근데 아내가 이제 갔다 오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게, 뭐 이게 시스템이면 어떻고 좀 그거는 자세히 듣지 않았는데 아내의 눈빛 보고 저는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아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날 아내가 그 일을 모든 걸 도맡아서 했었는데 제가 무엇 하나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음, 음, 생각을 했었는데, 아메이 사업은 정보 사업, 교육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오프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지만 그다는 그냥 완전히 오프라인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이나 홈미팅 같은 데를 갈 수가 없어서 아내가 배우고 오는 걸 갖고 듣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선 정보력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어디 갔다 오더니 핸드폰에 그 카스라는 게 있다. 카카오 스토리라고 있는데 거기 어느 리더님이 그 암의 정보를 올리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공유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잘 몰라오긴 했었는데 이제 건너서 이게 누구한테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하고 어렵게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분이 이제 많은 정보를 올려주시고, 그래서 또 많이 정보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 저 또한 아내한테 좀 배웠던 정보를 스토리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저 또한 저한테 친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10명, 100명 막 이렇게 뭐 우죽순 이렇게 친구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 인원이 1000명까지가 1000명인데 1000명이 꽉 차서 대기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00명 중에 아메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아메 안 하시는 일반 분들도 계셨는데,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도 많았고 FC 있는 급 되는 그 리더님도 많아서 여기에 올라오는 정보력이 되게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에비엔에 공개되지 않은 그 정보도 제가 먼저 알아서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었는데, 제가 이제 팀에 그 공유할 게 이제 없어서, 봉사할 게 없어서 우리 FC 코리아에 지금은 우리 강현 스포츠님이 그 뭐 누트리 카톡방이나 소비자방을 이렇게 운영하시지만, 그때 이제 제가 그 FC 코리아 그 팀방에다가 제가 정보를 꾸준히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스토리가 좋다 보니까 그 대전에 계시는 엑스스익을 이제 팀 업라인 스폰서님들도 이렇게 제 정보를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저는 침대에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다닌 아내보다 김옥수 리더보다 저라는 사람을 더 많이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또 제가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를 몰랐는데
여성분들이 약간 기계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 스토리를 이렇게 카피해서 본인 스토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사업하시는 리더님이나 저는 외국에 있는 뭐 LA나 중국, 뭐 일본 이렇게 있는 거기서 나가서 사업하시는 리더님하고도 이렇게 친구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저한테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고맙다고 지역에 있는 리더님들이 이렇게 많이 뭔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현지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나 이렇게 많이 해주셨고 제가 이제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제 정보만 올린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스토리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다는 걸 아시고 이제 리더님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하셨던 리더님들 몇 분 계세요. 네. 이렇게 이제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또 미용실하고 아베이를 이제 투잡을 했는데 미용실을 하면서 아베 이제 교육장이나 홈미팅을 갈 때 좀 일찍 닫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쉬는 날도 아닌데 문을 닫고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왔다가 헛땅치고 오는 손님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고 그래서 손님이 하나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또 아메 사업은 또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후원을 가야 되는데 정작 가야 되는데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우리 누정민 스폰서님 스토리 들어보면 사업하시다가 한 몇 년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저희가 가장 스폰서님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할 때였는데 업라인 스폰서님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업라인 스폰서님도 이제 본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부탁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미용실을 집중했으면 그때는 생활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고 아메를 선택하자면 아메는 천만이 굴러갈 때도 있고 안 굴러갈 때도 있고 막 그래서 좀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또 아이들도 되게 돈이 많이 들어 학생이었고 근데 아내가 그 미용실 하면서 되게 답답해하고 대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가 5년 후, 10년 후 60이 돼서 이 미용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이걸 미용실을 선택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저희가 무슨 얘기했냐면 앞으로 2, 3년, 길게는 3, 4년을 더 고생할 수 있지만 우리 아메이를 선택을 하자. 저나 아내는 아메이 비전을 받기 때문에 힘든 걸 감수하고 아메이 사업을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을 하는데 뭐 민년 미쳐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아내한테 항상 우리 김옥순 리더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아내는 전업을 하면서 제가 SO를 치면 홈미팅을 진행하다가도 와 있어야 했고 교육장에 있다가도 왔어야 했고 후원을 가다가도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그 남들에 비해서 집중은 했지만 그 저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조금 더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성장을 했고 M&A라는 핀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은 수석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아메이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아메이가 주는 보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자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고 미용실이 있었으면 아내는 그 좁은 공간에 10시간에서 12시간에 갇혀 있어야만 했었고 또 되게 힘들었어 했을 텐데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시간에 좀 어느 정도 일하는 시간을 내가 정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좀 자유가 있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한 입원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아무나 와서 이렇게 병간호를 할 수 없어서 또 아이들은 직장을 다녀서 안 됐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아내가 저를 또 케어를 해줘야 했었는데 그달 저를 병원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달 매출이 더 좋았다는 거.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 만족하진 않지만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발생하는 일이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경제적인 자유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만족 못하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 여행인데 이 리더십 여행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말씀 안 하시네. 저희가 성장하면서 첫 번째 리더십 여행을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리더십 여행을 가면서 이제 첫 번째 리더십 여행 갈 때 초대장을 받으면서 이벤트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질병이 뭐였냐면 쉽지 않았던 걸림돌이 있었는데 전동일조였어요. 이 전동일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서 이제 이벤트 부서에서 전화를 했더니 이벤트 부서에서 전화를 해서 저 에비어 심교육인데 제가 지체 장애인이고 전동일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아메이 그 이벤트 부서에서 되게 당황하면서 여지까지 그 전동일조를 가져간 이력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니 한 2, 3일 있다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리더님 죄송한데 전동일조는 가져가기 어렵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반 일조나 뭐 이런 실조를 가져가게 되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실조를 밀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거를 다 온전하게 이제 김옥수 리더가 해야 되는데 이건 보상 요인이 아니라 되게 노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메 저기 리더십 여행을 가지 말까 생각하던 중에 우리 강현 스퍼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에 대해서 좀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강현 스퍼님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응? 암이 산 증인이신데 어떻게든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강현 스포서님이 이벤트 부자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심기현 리더는 꼭 가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 이게 얘기했었고 제가 엑스스 이걸 그 업라인 스포서님한테도 많은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못 가져간다고 얘기하니까 그 알고선 그 업라인 스포츠님들이 이제 이벤트 부서에다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신규 리더는 꼭 가야 되니까 방법을 좀 찾았으면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메 본사에도 이제 이벤트 부서에 전화 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가 없어서 되게 어렵긴 한데 한번 우리 시간 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한번 했는데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됐었냐면 그 전동일지에 보면은 이게 전기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혹시나 이동 중에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는 이제 어렵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벤트 부서하고 많은 이 전동일조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또 아니면 또 팩스로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지만 되게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조율을 했었고요. 또 저는 또 할 게 또 있었는 게 뭐냐면 대한항공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어야 했어요. 이벤트 부서에 있던 그 얘기를 똑같이 대한항공 직원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얘기했는데 대한항공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대한항공에서도 이렇게 전동일조를 이렇게 보내본 데이터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의논해서 연락을 드리겠다 그래서 했더니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뭐라고 왔냐면 어,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전동일조를 쓸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특수 제작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게 콘테이너 박스인데 그 당시에 그 또 사진 기록이 없어서 그 비슷한 거를 제가 이 이미지 사진 넣습니다. 이렇게 전동일자가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아담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 수는 있게 됐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내가 다 이해를 시켰는데 제가 브루나이 가서 그 직원한테 이거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한항공 직원한테 내가 가서 대화해서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이걸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방법이 없냐, 전화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전화는 안 되고 이메일로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줘서 하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좀 보내고 나서 거기다 답변이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 브루나이 공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메일이 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분이 오시면 알아서 본인들이 다 일처리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브루나이 여행을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인천항공에 이제 딱 도착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그 저하고 한동안 계속 통화했던 그 대한항공 직원이 한 두세 번이 나와서 저를 마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저하고 이제 토랑이 있으면서 저를 이제 에스코트 해줘가면서 저는 티켓팅도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다 티켓팅을 해놓고 저를 기다리면서 저를 이제 VIP실로 데려가면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여권하고 저하고 얼굴 확인만 해주고 비행기 탈 수 있는 대합실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대합실에서 비행장이 있는 데를 보여주면서 저게 저희들이 제작한 리더님 휠체어를 실었던 콘테이너 박스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그렇게 이제 안내 속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푸르나이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저기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마지막에 내려요. 그래서 도착해서 리더님이 다 내린 다음에 이제 콘테이너 저기 문 앞에까지 입구까지 이제 나갔는데 지금 그림에 본 것처럼 거기 있는 브루나이 공항 직원이 일반 실제를 갖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언어가 안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면서 저를 버떡 들어서 일반 실처를 태우고서 뭐 검열도 없이 그냥 바로 화물칸 있는 쪽, 화물 있는 쪽으로 저를 그쪽을 저를 데리고 가서 아내랑 같이 가서 저기 캐리어랑 전동 일자를 찾아서 저를 이렇게 태워줍니다. 태워주고 나서 술집 봤을 때도 뭐 이상 있냐 어쩌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 같은 이상 없다 고맙다 얘기했더니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여기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됐고 그러면서 첫 번째 감동을 되게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저기 두바이인데 이때도 이제 두바이 때 되게 직원한테 도움을 받았던 해서 이렇게 이미지 사진 찍은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타든가 제일 나중에 내려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브루나이 갔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저기 뭐지 리더니 많이 좋아졌던 이벤트 부서 직원들인데 그분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이제 그때는 전화로만 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딸 브루나이 가서 처음으로 얼굴 뵌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음,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이분이 저가 이제 카스 친구였었는데 코타키나 이제 첫 여행을 갔을 때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휠체어를 이제 타고 가셔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저같이 이제 이벤트 부서에다 전화를 했더니 제 얘기를 하면서 신경 리더님이 이제 다 데이터를 만들어놔서
큰 준비 없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하니까는 이분이 저 이제 하시는 거다 보니까 저를 안다고 그랬더니 이제 고마운 인사를 어, 하시라고 이제 이 직원들이 얘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카스로 해서 저한테 이제 고마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크루즈 갔을 때 함께 가는 걸 알고 꼭 와서 인사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그 넓은 크루즈 그 넓은 곳에서 어떻게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했던 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사진 찍은 거고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사포로 왔을 때 그 이벤트 부스에다가 혹시 장애인 차를 이용할 수 있겠냐고 저기 했더니 이제 아메이 그 직원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2,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본인들이 이제 회의를 했대요. 하면서 신기현 리더님은 FM대로 사업을 했고 꾸준하게 성장하시는 거 보고 저희들이 FC 리더님한테 지원하는 이 전용차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우리 김대현 리더님 찍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비춰서 우리 박사연 리더님이랑 우리 김대현 리더님한테 되게 고마운 게 이 차를 타면서 저를 또 태우고 뭐 이렇게 내리고 하는 게 남자 리더님 필요했었는데 솔솔 쏘면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휠체어를 이렇게 싣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동 중에 생예배를 시켰던 것 같아요. 생예배를 시켰습니다. 그때 한참 신혼이었는데 같이 이동할 때마다 저희 차를 김대영 사장님 리더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사포로를 되게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우리 김도영, 우리 박사님 리더님께 되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면은 이렇게 뷔페로 이렇게 음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을 이렇게 현금으로 주셔요. 아니면 현금 카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언어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에 거기 간 우리 한국 유학생이나 또는 한국 교민들을 섭외를 해서 각각 여행지에다 이렇게 띠를 눌러서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안 통하거나 길을 잃었거나 모르 살 때 언어가 안 통해서 힘들어할 때 이분들만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보상과 많은 혜택을 보이고 살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리더십 여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도 못할 것 같아서 작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더님들도 내 사업을 사랑하고 아메를 사랑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